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경제, 철학 있는 경제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자주 듣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쉽게 표현하면 규모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경제적, 이건 항상 효율적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은데요. 효율적은요, 이익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럼 규모가 클수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용이 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건데요. 규모의 경제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이라고 할 땐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죠. 고정, 움직일 수 없는 이란 뜻인데요. 그러니 생산량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요. 그럼 일단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단위를 좀 작게 해볼까요? 300원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고정 비용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나를 하든 안 하든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리고 가변 비용이라는 게 있죠. 가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건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죠. 예를 든다면 주로 원료나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개당 10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한 개를 생산할 때 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총, 그럼 토탈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선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더하셔야 되니까 생산하든 말든 항상 들어가는 300원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기서 그냥 원료비라고만 보실게요. 10원이면 310원이죠. 그럼 평균 비용은 얼마죠? 310원입니다. 총 비용은 들어간 모든 비용이고 평균 비용은 우리가 평균 에버리지라고 하지. 그래서 에버리지, 그래서 평균 비용은 에버리지 코스트인데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힘드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볼링 좋아하신다면 볼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죠. 세 게임을 쳤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 150점, 두 번째 160점, 세 번째 170점이면 총 얻은 점수는 얼마지요? 산수가 지금 안 되시는데 480점입니다. 그럼 에버리지,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평균은요? 총점을 세 게임으로 나누시면 되죠. 160이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이게 시험지 떠올리고 있으면 더 쉬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총점, 평균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 생산하면 총 비용은요, 그럼 고정 비용 300원에다가 하나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원료비가 10원씩이니까 총 비용은 320원이죠. 그럼 평균 비용은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320을 2로 나누시면 160원이 됩니다. 그럼 세 개 생산하면요, 자, 총 비용은요 330원이 되겠죠. 그럼 평균 비용은요, 생산량으로 나누시면 110원이 되죠. 당연히 총 비용은 생산량을 늘리면 무조건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하지만 평균 비용이 뭐 한다는 거죠?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여러 명의 생산자가 나눠 생산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생산자가 다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지요. 그러니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선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니 국가가 기업 등치 키우도록 사실은 도와주기도 했었지요. 그 과정에 독점의 성격을 갖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한국의 경제성장편에 한번 올려놨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는 특히 제조업에서 그 장점이 잘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장치산업이라고 불리는 장치산업이 그런데요. 장치산업 이렇게 말하면 대규모 장치, 그러니까 설비를 설치해야 생산이 가능한 산업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선박, 석유, 그러니까 석유화학이죠. 석유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은 사오는 게 쌉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내수만 생각한다면 사실 1960년대에 시작하긴 어려웠던 것이지요.
하긴 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인구. 그럼 빅히트를 안 쳐도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으니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현상은 사실 많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 식사의 가격을 낮춘다든지, 대형 마트의 물건 가격이 조그만 가게들보다 싸다든지, 학창시절 꽈티를 만들어 입을 때도 보통 티셔츠 하나 사면 10,000원이라면 꽈티를 40개 한꺼번에 사면 30만 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규모의 경제로 보실 수가 있죠. 대량으로 생산하면 생산 비용이 싸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점만 봐도 감자탕 집, 대부분 감자탕집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왜 전문점을 하면서 규모를 크게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하려고 하는 건 범위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가 한재화를 많이 생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면, 범위의 경제는 비슷한 기술이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의 재화를 생산할 때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었다면, 범위의 경제는 범위를 넓힐수록 경제적이란 뜻인데요. 그러니 하나의 기업이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이 2가지를 각각 다른 기업에 생산할 때보다 자원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을 범위의 경제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한 기업은 승용차를 만들고 있고 한 기업은 라면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할 때, 화물차를 만든다면 누가 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면이 아니겠죠. 승용차겠지. 또는 한 군데는 가죽 잠바를 만들고 있고 한 군데는 김치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할 때 지갑을 만든다면 누가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 범위의 경제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죽을 이용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그 가죽을 이용해서 가방도 만든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죽을 더 많이 사게 되면서 이미 싸게 살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가죽 공정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장 설립을 할 필요가 없으니 생산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두 판매 매장에서 가방을 같이 팔면 따로 매장을 세우지 않고 매장의 판매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서로 다른 모델을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범위의 경제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생산할 때 차종별로 따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건 여러 모델을 한 공장에서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든다면 차종은 달라도 공유되는 부품이나 공정 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부품과 공정 과정이 A, B, C, D의 공정 과정이 있다라고 예를 들고, 차을을 생산하는데 부품과 공정, 즉 공정 과정이 A, B, C, E라는 공정 과정이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A, B, C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해서 따로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각각의 생산 공정 과정을 갖추는데 100만 원이 든다라고 한다면, 따로 차린다면 갑차를 만드는데 4단계, 4단계인이 생산에 400이 필요하고요. 을 생산에, 이 을 자동차 생산에 4단계가 400이 필요한데, 그럼 결국은 따로 공장 지면 갑을 만드는데 800이 들지만 함께 만들면 세 과정이 겹치니까, 그리고 한 단계만 다르지요. 그러니 500만 원만 들여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는 소나타와 그랜저 같은 공장에 생산이 됩니다. 음식점만 봐도 분식집이 라면만 팔다가 떡국, 떡라면 등을 판매하는 것도 범위의 경제를 노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만드는데 핵심 요소 3가지죠. 쌀, 누룩, 물이죠.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고두밥은 발효를 거치면서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동동주는 고두밥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떠 있을 때, 아직 다 가라앉고 일부가 떠 있을 때 퍼낸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덜
삭은 밥알과 떠낸 술이 동동주인 거죠. 그럼 밥풀이 동동 떠다닌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동동주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도수는 보통 한 10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더 오랜 시간을 가만히 두면 쌀알이 가라앉지요. 가라앉으면 윗부분에 맑은 술이 생깁니다. 이게 청주지요. 맑을 청, 술주. 맑은 술, 청주인데요. 물론 이건 13도, 18도 정도 되지. 그러니 동동주나 청주를, 그럼 처음에 동동주를, 그리고 나중엔 좀 더 나아가 청주를, 그럼 남은 술은요. 이 가라앉은 술, 지게미를 물과 섞어가며 걸러내는 것이 막걸리입니다. 결국 동일한 제조 과정에서 동동주, 청주, 막걸리의 세 종류의 술이 다 나오는 걸 보면요. 요즘 연예인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 바로 범위의 경제 이해입니다. 개그맨이면서 음반을 낸다든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형성된 인지도, 인기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 활동을 할 때 홍보비가 적게 들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기도 더 많이 끌 수 있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요 앨범은 언제부턴가 개인보다는 그룹으로, 그리고 더 눈에 띄는 현상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 수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아이돌 초기, 저만 놓고 보면 저희 시대의 요정입니다. SES 3명이었죠. 핑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방신기, 원더걸스, 빅뱅은 5명이었고요. 그러다가 소녀시대는 9명으로 불어났고 슈퍼주니어에 이뤄선 13명에 달하게 됩니다. 왜 이리 멤버 수가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혼자로는 큰 팬덤을 형성하기 어려울 때 인원이 많으면 각각의 팬들이 모여서 큰 팬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외국인 멤버도 꼭 있는 편이지요. 그러면서 외국까지 시장을 크게 가질 수가 있지요. 또는 각각의 재능이 다른 경우, 그럼 한 명씩 다 다른 분야로 각각 데뷔를 시킨다면 홍보비 등에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팀으로 데뷔시키고 인지도를 기반으로 노래, 춤, 연기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즉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멤버 수가 많아진다고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단일 재화를 많이 생산할 때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고,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건데요. 둘 다 어쨌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용이 같을 때는 이득을 크게, 이득이 같을 때는 비용을 적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서 이득, 범위의 경제는 범위가 넓어서 이득.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왜 기업이 등치를 키우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범위의 경제를 통해 왜 기업이 사업 다각화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